인도네시아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중국 리창 총리와의 회담에서 북한 문제가 한중 관계 발전에 걸림돌이 되지 않아야 한다며 중국의 책임론을 강조했습니다. 또 잠시 뒤 11시에는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면서 외교 안보 분야 전략적 공조 강화 방안을 논의하게 되는데요. 윤 대통령이 이번 순방을 통해서 국제사회에 북핵 문제를 강하게 제기하는 모습입니다. 한편 북한은 북한 정권 수립 75주년을 하루 앞둔 오늘 핵 공격이 가능한 첫 전술 핵 공격 잠수함 건조를 했다는 소식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해서 이기태 통일연구원 국제전략연구실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실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잠시 뒤 11시에 한국 인도네시아 정상회담이 열리게 됩니다. 일단 인도네시아와는 방산 협력을 함께하는 관계 정도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번에 어떤 내용을 좀 많이 논의하게 될까요? 이번에 윤 대통령께서 인도네시아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초청으로 인도네시아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올해가 한국과 인도네시아 수교 50주년이기 때문에 더욱 뜻깊은 해인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KF-21을 공동 개발하고 있고 또 한국의 여러 가지 방산 제품들을 지금 수출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방산 협력이 주로 논의될 것 같고요. 또한 인도네시아는 자원 부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원 협력과 관련된 논의들 그리고 우리의 원전 산업 수출 문제 이런 것들이 논의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아무래도 미래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전기차 그리고 배터리 분야에서의 양국 간의 협력에 대해서 논의할 것 같습니다. 어제는 리창 총리를 만났습니다. 50분 넘게 이제 진행이 되어 있었습니다. 30분으로 원래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제 50분 넘게 회담이 진행이 됐는데 어제 있었던 환중 회담은 좀 어떻게 보셨는지요? 사실 한국하고 중국의 정상회담이라고 하기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중 이제 회담으로 이제 불리고 있는데요. 특히 윤 대통령께서 북한 비핵화 및 핵개발 저지를 위한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는 점이 가장 주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북한에 대한 중국의 상당한 영향력을 인식하면서 이런 북한 핵개발이 영내 질서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곧 중국의 국익에도 맞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런 북핵 문제가 야기하는 국제 질서 변동에 대해서 한미일 공조가 강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언급을 해왔는데요. 이러한 한미일 강화를 사실 우려하고 있는 것은 중국이기 때문에 이런 중국에 대해서 한중 관계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라. 특히 또한 요즘에 북중로 밀착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중국에 대해서는 안보와 외교를 분리하는 그러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중국 역할론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이야기를 했다고 전해지고 있는 건데 한중 관계를 좀 어떻게 풀어가겠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한일중 정상회의까지도 뭐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어느 정도는 마련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네, 이번에도 지금 한일중 정상회의에 대한 중국의 협력을 촉구하기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연내 올해 11월이나 12월에 있을 한일중 정상회의에 중국의 적극적인 협력을 동참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도 이러한 한중 간의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안보와 외교를 분리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즉 안보적인 측면에서는 한국이 한미일 안보 협력을 통해 가지고 북핵 위협에 대응하고 있지만 이런 중국하고 러시아와의 외교적인 면을 관리해 나가겠다. 그리고 그를 통한 관계 개선을 해 나가겠다라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표명하고 있다고 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지금 윤 대통령이 이번 순방에서 보면은 북핵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공개적으로 강력하게 공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 그럼 어떻게 보고 계세요? 역시 말씀드린 대로 윤 대통령은 현재 국제 질서가 변화하고 있는 점을 가장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그리고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현상 변경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북한의 핵 개발, 미사일 개발로 인해서 이 지역에서의 국제 질서 변화가 결국에는 한국의 안보 위협이 되고 있고 또한 이번 동아시아 정상회의나 아세안 국가들에게 모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걸 강조하면서 이런 국가들이 협력해 나가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다른 나라들, 아세안 등에 속해 있는 다른 나라들은 북핵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좀 가지고 있습니까?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도 좀 있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아세안 국가 중에는 북한하고 이제 수교를 맺고 있는 국가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국하고의 안보 협력에 있어가지고 약간은 소극적인 국가들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북핵 문제라든가 미사일 문제가 이 지역의 전체적인 지역 질서를 흔들 수 있다. 왜냐하면 아세안 국가들도 지금 중국하고의 관계 속에서 중국이 부상하는 가운데 그 아세안 지역, 남중국해나 이런 지역에서의 현상 변경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는 중국에 의존하고 협력할 수밖에 없지만 안보적으로는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것을 한국과 공통 인식으로서 갖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전보다는 보다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중에 좀 언론에 나오는 국가들 중에서 북한과 가장 많이 협력하고 있는 나라 단연 러시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러시아 언론에서 나온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에 방문을 할 경우 대북 제재를 해제할 수도 있다라는 말까지도 나오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뭐 최근에 세르게이 마카로프라고 하는 예. 연방 하원을 지냈고 지금 정치학자인 분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예전부터 이런 경제 제재라던가 아니면 북한의 의용군이 파견될 수 있다 이런 논의들은 러시아 내에서 자주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것이 예. 뭐 새로운 의견이라고 볼 수 없는데요. 하지만 지금 대북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는 러시아도 사실 참여한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쵸. 그것에 대해서 러시아가 탈퇴를 하겠다라는 것은 엄청난 후폭풍이 예상될 수 있고 또한 러시아 입장에서도 지금 안보리 상임 이사국으로서 아주 많은 이익을 가지고 있는 국가인데 네. 그걸 굳이 이러한 북한에 대한 어떤 제재 해제를 하는 그런 탈퇴를 통해 가지고 이런 자신의 지위를 흔들 수 있는 그런 것을 표명한다는 것은 러시아 국에도 맞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럼 말씀대로라면은 굉장히 가능성이 낮은 어쩌면은 불가능한 이야기라는 것인데 그럼에도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건 그럼 어떤 이유일까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낮은 것 같은데요. 예. 러시아 국내에서 여러 학자들이나 정치인들이 이런 의견들을 계속 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네네. 같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내에서 여기까지, 그러니까 러시아가 대북 제재를 해제하는 것까지 논의가 되고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논의가 되고 있는 건 확실한데 예. 그것이 과연 실행으로 옮겨지느냐는 아직 거기까지는 우리는 이르지 않았다고 보고 있는데 하지만 그런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계속해서 주의해서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가능성이 계속 나온다는 건 역시 그만큼 뭐 무기 지원이라든지 북한의 도움이 필요한 러시아다라고 미루어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네,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약간 고전을 하고 있는데요. 역시 현실적으로 탄약이라던가 이런 무기 지원이 필요하고 이러한 지금 서방 세력은 이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지만 지금 러시아에 대해서는 사실 중국조차도 지금 지원을 못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한 차원에서 북한의 무기 공급은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더욱더 북한에 대한 협력을 요구하고 있고 또 러시아의 입장을 더욱더 강하게 나타내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의용군 파견과 관련해서 이 부분도 그럼 실제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현재로서는 높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는 높지 않지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내부에서는 계속해서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아보니까 예. 그런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예. 이것이 계속해서 북러 간의 무기 거래나 이런 협력이 점점 강화될수록 네. 결국에는 의용군 파병까지도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만 하지만 이것이 현실적으로 북한의 의용군 파병은 국제사회에 많은 파장을 일으킬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네. 여기까지는 러시아 입장에서도 아마 신중하게 판단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이 어떤 식으로라든 같이 한다면 확전의 가능성도 생기는 거고요. 네. 그래서인지 미국 싱크탱크에서는 그렇게 북한이 러시아를 지원하게 되면 한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것에 대한 명분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발언도 내놓고 있습니다. 그 부분 어떻게 들으세요? 이거는 미국의 입장과 우리의 입장을 좀 분리해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이번 CSIS, 미국 국제문제연구소 세미나에서 북한 무기 공급 시에 한국이 우크라이나를 도와야 된다는 발언이 나왔는데요. 네. 당연히 미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많은 미국의 동맹국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를 원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입장은 신중할 수밖에 없는데요. 여전히 우리는 북한 문제, 지금 오늘도 계속 얘기하고 있듯이 북핵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러시아와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는 비전투 장비에 대해서 이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것이 북한의 어떠한 무기 공급으로 인해서 우리가 전투 장비까지 공급하게 된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전쟁의 확대까지도 이루어질 수 네. 있고 또 불안해질 수 있고 이것은 또 한반도 문제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꺼려지는 상황입니다만 하지만 북한의 러시아 무기 공급이 한국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미래에 할 수 있는 데 있어서 하나의 명분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확실한 명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미국에서 이런 입장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 지날수록 다양한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고 그 가운데 대다수가 지금 미국 정부나 언론에서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게 미국에서 어떤 하나의 전략으로 지금 삼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어떻게 좀 보고 계시는지요? 그러니까 뭐 언제나 정책 결정에 있어가지고 정부뿐만 아니라 언론이라던가 이런 여러 주요 행위자들이 항상 같이 협력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을 흘린다는 것은 예. 이제 상대편에게는 우리가 이런 정보를 알고 있다. 그쵸. 그러니까 너희가 꼭 그거대로 하면은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너희는 또 다른 전략을 바꿔봐라라고 하는 감정적인 메시지를 줄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너희들과 함께 아니면 얘기도 해볼 수 있다. 그런 대화의 시그널도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네.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런 시그널을 줄 수 있는데 네. 이것을 하여튼 미국은 계속해서 발신을 하고 있고요. 예. 이것을 러시아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리고 북한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아마 그들이 이제 잘 판단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어떤 문제에서 있을까요? 최근에 전반적으로 예를 네. 들면 지금 나온 정보가 어디서 만난다. 뭐 동방경제 포럼에서 네. 만난다도 나와 있고 블라디보스톡이라는 것도 정해져 있고 국정원에서는 그래서 좀 예상과 다른 행보도 갈 수 있다라고 하는데 정말 북한 입장에선 흘렀으니 다르게 갈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일단 이번 북러 간의 이제 정상회담 얘기가 나오고 예, 있는데요. 일단은 미국 입장에서는 정보를 흘림으로 해서 러시아와 북한 간의 무기 거래를 어느 정도 저지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정상회담이 어디에서 열리느냐. 예. 현재로서는 블라디보스톡에서 예전처럼 동방 포럼을 계기로 만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뭐 국정원 얘기에 따르면 뭐 다른 곳에서도 있을 수 있다라고 네. 합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아마 블라디보스톡을 크게 벗어나지는 못할 것 같아요. 네, 다른 뭐 모스크바나 이런 데는 뭐 이동상의 문제도 있고 경호상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아마 약간의 변동이 있다면 블라디보스토크 그 근방에서야 아니면 다른 장소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러한 것을 계속해서 미국이 정보를 흘리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의 능력도, 그러니까 미국이나 이런 한미일 간의 정보 능력도 약간은 공개를 하면서도 너희들에게 신중해라. 이런 약간의 사실은 우리의 정보 능력을 공개한다는 것은 상당히 사실은 손해되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것을 감수하면서도 우리의 정보 능력을 어느 정도 간접적으로 공개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너희들이 하고 있는 이런 거래를 우리가 저지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고 봅니다. 그 말을 좀 달리 해석을 하자면 미국이 지금 북한과 러시아가 만나는 걸 그만큼 긴장하고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렇게도 해석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이것은 단순하게 우크라이나 전쟁하고만 관련된 것이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있어서 북한의 러시아에 대한 무기 공급보다는 네. 지금 그 반대급부로 러시아가 북한에 제공할 수도 있는 네. 어떤 북한이 개발하고 있는 첨단 기술에 관한 것들 그리고 뭐 경제 지원도 얘기합니다만 이제 경제 지원은 좀 그렇게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은데요. 이런 첨단 기술 개발을 통해서 북한이 현재 개발하고 있는 비대칭 전력을 완성하게 된다면 이것은 이 한반도 내에서의 질서 균형에 커다란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더 나아가서는 국제사회에서 북한이 이런 무기 개발을 통해서 이런 어떻게 보면 대량살상 무기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무기들이 전 세계로 파급될 수도 있다라는 확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미국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지금 노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오늘 아침 북한 노동신문에 나온 것은 수중 핵 공격이 가능한 핵 전술 공격 잠수함. 이거 지금 김춘욱 영웅함이라고 하고 3,000톤급 정도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런 소식들 보고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일단 2001년도에 김정은 위원장이 밝혔듯이 국방 5대 과업을 얘기했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
고체형 ICBM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죠. 예. 그리고 정찰 위성, 다탄두 개별 유도 기술, 핵 잠수함. 근데 이것이 다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비대칭 전력입니다. 그러니까 통상 전력에서는 북한이 한국과 미국하고 이제 대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비대칭 전력 강화를 통해서 한국에 대한 군사적 우위를 나타내려고 하고 있는데 예. 그러한 우위를 대내외에 과시하는 것이 이번에 첫 전술핵 공격 잠수함의 건조 그리고 진수식 개체로 나타났다라고 보고요. 네. 더 나아가서는 미국의 핵 추진 잠수함 전력에 대한 대항이 될 것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기존의 중형급 잠수함들도 개량을 통해 가지고 전술핵을 탑재할 수 있는 공격형 잠수함으로 가겠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은 뭐 기존 잠수함뿐만 아니라 새로운 잠수함 모두 무장 체계와 자막 능력을 개선해서 북한의 해군력을 나가겠다라는 걸 표명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말씀하신 핵 추진 잠수함 같은 경우는 지금 북한이 이거를 완성할 기술이 실제로 어느 정도 있다고 봐야 될까요? 제가 봤을 때는 5대 국방과업에 나오는 모든 기술들이 현재 예. 북한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개발을 하고 있는데 예. 최종 단계, 정말 제일 중요한 지금 그 기술에서 지금 멈춰 있는 상태거든요. 핵심 기술이 필요한 네. 상황이죠. 그 핵심 기술을 지금 러시아를 통해서 공급을 아. 받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이 핵 추진 잠수함 같은 경우도 거기에 따른 어떤 핵심 기술, 본인들이 아직 완성하지 못한 기술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네, 보시는지요? 이번 북러 정상회담에서 북한 입장에서는 네. 핵 추진 잠수함의 핵심 기술을 통해 가지고 핵 추진 잠수함을 보유하게 된다면 핵 추진 잠수함이 뭡니까? 그러니까 핵을 원료로 해가지고 기존의 디젤급 잠수함들은 사실은 한번 지하로 내려갔다가 오래 자망을 못 하거든요. 언젠가 미국의 정찰 위성들에 이제 포착이 되는데 핵 추진 잠수함은 원자력으로 가기 때문에 장기간 동안 자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네. 미국 근처까지 가서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핵 미사일을 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미국에게 있어서 아주 심대한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예. 현재의 미국 간의 예. 어떤 핵 협의에 있어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해서라도 이 핵 추진 잠수함 기술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럼 당장 지금 무기가 필요한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라 할지라도 북한이 달라고 하면은 줘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겠군요. 근데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이 핵 기술이라는 것이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유엔 차원에서의 대북 제재 문제도 있고요. 네. 또 국제사회가 모두 공감하고 있는 핵 확산 방지라고 하는 비확산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러시아가 이것을 단순하게 무기 거래를 받기 위해서 그것에 대한 대가로 이걸 쉽게 줄 수 있다? 이것도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역시 여러 가지 러시아 내부에서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전에도 헤이를 포세이돈을 모방했다 이런 수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긴 했었는데 우리 군 입장에서도 되게 집중해서 이 내용을 볼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내일 구구절이지 않습니까? 시기적으로 이 내용을 오늘 오전에 공개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역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북한의 어떤 군사력 우위를 우리 정부에게 과시하고 싶다라는 측면이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그동안은 뭐 핵 이외에는 한국에 대해서 군사력 우위를 나타낼 만한 것이 없었고 그래서 5년 최근에 어떠한 군사 퍼레이드나 이런 데서도 새로운 무기들이 그렇게 없었거든요. 네. 올해는 조금 있었습니다만. 하지만 지금 5대 국방과업을 통해서 북한이 이러한 무기들을 우리가 거의 개발 단계에 왔고 예. 이러한 비대칭 전력이 한국에게 실질적인 안보 위협을 줄 수 있다는 걸 과시함으로써 어떠한 미국이나 한국하고의 협상에 있어가지고 우위에 섬으로써 자신들의 의사를 더욱 투영시키려고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구구절에는 또 러시아 대표단과 중국 대표단도 찾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올해 3번의 열병식을 열게 되는 건데 이제 그 가운데 이제 2번 이제 중국 대표단, 러시아 대표단이 오는 것인데요. 지금 북한의 어떤 모습을 보면요. 중국과는 어떤 경제, 러시아와는 군사적인 협력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전략일까요? 아니면 지금 어떤 흐름대로 가다가 이렇게 된 걸까? 어떻게 좀 보세요? 뭐 전략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정말 현실적인 측면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러시아하고 경제 협력을 하기에는 지금 북한이나 러시아나 경제적으로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라고 봅니다. 따라서 지금 무기 거래와 같은 이러한 정말 실질적인 협력 사안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것 같고요. 중국에 대해서는
역시 경제 협력인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번 구구절 행사에 네. 지금 5년 전에 예. 10주년일 때는 리잔수 예. 전국 인민대표 회의 상무위원장 공산당 서열 3위로 알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왔지만 이번에는 부총리가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류리중 좀 그분 부총리. 낮아졌죠. 네, 그분 낮아졌지만 예. 이 부총리가 4명이 부총리가 있는데 네. 국무원 부총리 중에서도 경제라던가 농업, 인프라 담당 부총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중국과 북한 간의 경제 협력 사안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부총리가 왔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예. 실무적인 그런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류거중 부총리죠. 네. 중국에선 그럼 이렇게 북한과 러시아가 강하게 연맹해 가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볼지도 짧게 여쭤보고 싶어요. 자세히 한번 제가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과 러시아가 이렇게 계속 연맹하고 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볼까요? 좀 불편한 시각으로 보고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중국과 러시아, 북한이 삼국이 협력한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예. 요즘 뭐 북중로 밀착을 얘기합니다만 역사적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었고요. 언제나 북한 입장에서는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등거리 외교를 펼쳤거든요. 어느 시기는 중국에게 다가갈 때도 있었고 러시아에게 다가갈 수도 소련에 예. 다가갈 때도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정말 실무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군사적인 측면에서는 러시아 그리고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중국에게 이제 협력을 하고 있고요. 또 중국 입장에서도 사실은 북중로 협력이 어려운 이유가 경제랑 군사적인 측면에서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러시아, 북한이 그다지 협력이 될 수도 없고 예. GDP 측면에서도 그렇고요. 또 여러 가지 실질적인 협력 사안이 없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 군사적인 측면에서도 지금 중국이 봤을 때 러시아랑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어떤 틀을 깨나가고 있는 세력일 수도 있거든요. 중국은 러시아에 대해서 직접적인 군사 지원을 하지 않을 정도로 이러한 국제 룰을 어느 정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이제 모션을 보이고 있는데 네. 러시아하고 북한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한 국가들하고 과연 북중러 3국 뭐 안보 협력이나 경제 협력이 과연 원활하게 될 것인가? 저는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당장 내일은 구구절이고 다음 주에는 이제 북한과 러시아가 만날 것이 이제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발언과 결과물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으로서 현재로서 봤을 때는 무언가가 오고 갈 것 같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국제사회는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고 보세요? 제가 오늘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단순한 북한의 핵이나 미사일 문제가 아니고 또한 단순한 우크라이나 문제와 관련된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복합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국제사회의 협력이 필요하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북한의 무기 거래를 통해 가지고 이것을 그리고 혹시 첨단 기술이 도입이 돼서 비대칭 전력을 완성시킨다. 네. 이것은 단순한 한반도에서의 영향뿐만 아니라 국제사회로 그러한 비대칭 전력의 확산을 통한 국제 질서의 파괴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국제사회, 유엔을 중심으로 한 협력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다자 협의, 예를 들어서 G7의 뭐 최근에 빅터차 미국 예. 교수님 같은 경우는 한국하고 호주가 포함된 G9까지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다자 간의 협의를 통해서 이러한 국제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즉 법에 기반한 규칙 기반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체제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국제사회 협력을 아마 도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기태 통일연구원 국제전략연구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